살리르에서 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성대생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행복한 살리르가 되자랍니다. 혹시 살리르라는 인물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모차르트의 라이벌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차르트의 경쟁자고 모차르트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리고 좀 약간은 악인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감히 행복한 살리르가 되자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악인이 되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 행복한 살리르가 되자라고 여러분한테 주장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16세에 빈에 있는 궁정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물론 너무 잘했으니까 신동으로서 초청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궁정악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40여 곡이나 되는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하이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했었던 음악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1818년이라는 그 굉장히 노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휘자로서 어떤 겸임을 했었고 그 외에 베토벤, 슈베르트 이건 뭐 거의 고전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8세에 시작했었던 궁정 악장으로서의 지위를 75세가 될 때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요. 다른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주도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개에 가까운 연주를 하는 신동으로서 인식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를 써서 궁중악단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거기에 취직하는 데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본인의 돈으로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뒤에 소위 스폰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한 스폰서들의 버림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도 굉장히 궁핍함을 느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음악은 나중에 후세에는 위대하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연이어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에는 요독증과 정신착란 증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인 35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두 사람의 인생을 딱 극단적으로 저희가 물론 제가 편집을 해놓긴 했지만 이 두 가지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괜찮아 보이시는지요? 왼쪽이 좀 남았죠. 자, 왼쪽의 삶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네, 살리르였습니다. 오른쪽 삶은 그의 맞수라고 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은요, 살리르는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모차르트에 뒤처져서 능력도 없고 자신의 컴플렉스만을 가지고 찌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괜찮은 부분만 물론 편집을 했지만 이 사람 역시도 굉장한 사람이었었다는 거 그걸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대단한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일부를 또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불우한 면도 있었다는 거죠. 천재가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이 살리르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살리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모차르트와 살리르를 양쪽 이렇게 두고 얘기를 했다면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살리르 증후군 이런 거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능이 없는 자가 재능이 있는 자를 보며 느끼는 좌절과 절망.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하신 적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점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나는 너무 못하다 싶어서 좌절하신 적도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형제들 안에서 이런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엉망 이런 식으로 비교를 어쩔 수 없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비교를 하지 않지만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따라가고 싶은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욕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방금도 읽으셨던 것처럼 나 이거 진짜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해봤자 뭐 라는 식으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 정영돈이라는 사람을 TV에서 볼 수 없어요, 그죠? 혹시 성대에서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불안 장애 불안장애라는 병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미친 존재감일까 불안해요. 무한도전에서 한 번은 그 정영돈이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살리에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연예인으로서 정말 나의 포지션이 뭔지 모르겠다. 연예계에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모차르트를 받쳐주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면서 되게 불안했었답니다. 살리에르 역시도 자신이 타고난 재능은 있었지만 그 재능보다는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모차르트의 천재성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인물이죠. 어떤 면에서 정용돈이 아마 살리에르의 그런 면을 경험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1984년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제 기억으로도 1984년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근데 얼른 생각을 해보면 기억을 해보면 중학교 때쯤인가 그때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이게 그 전체적인 아마데우스의 삶과 물론 포커스는 살리에르 쪽에 넣어 있었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처음으로 보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넘어서 한 고등학교인가? 일단 조금 이해가 좀 더 될 만한 나이쯤에 한 번 더 봤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호흡의 영화였지만 진짜 몰두하고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느꼈던 그 열등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에 대한 동경과 사랑 이 부분이 나타나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짧게 할까 그랬는데 그 호흡을 좀 흐트러뜨리기 싫어서요.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작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 호흡을 길게 하지만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이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볼까 하거든요. 보시면서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차르트는 또는 살리에르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begin. We entered into F major. Yes. So now, A minor. A minor. Yes. One for times. A minor. Start with the voices. Basses first. Second beat of the first Time. common time. Second beat of the first measure. On A. It is. Second measure, second beat. It is. C. Is just G sharp. Of course. Second beat of the third measure. On E. I'm sacrifice for these rest. My days from sacrifice for these. You have me. I think so. Show me.
Now the tenors. Fourth beat of the first measure on C. Of the tidings. Second measure, fourth beat, D. Minor deities. All right. Yes, yes, yes. Continue. Second beat of the fourth measure on F. Now the orchestra. Second bassoon and bass trombones with the basses. Identical notes and rhythm. First bassoon, tenor trombones with the tenors. Not too fast. Do you have it? Not too fast. Do you have it? First bassoon, tenor trombone, what? With the tenors. Identical? Of course, the instruments doubling the voices. Now, trumpets and timpani, trumpets in D. No. Listen to me. I don't understand. Listen. Trumpets in D, tonic and dominant, first and third beats. It goes with the harmony. Yes, yes, yes. Yes. Yes, I understand. Yes, yes. And that's all. No, no, not for the real fire. Strings in unison. Ostinato on A, like this. Next measure is rising. Do you have it? Yes, yes, I think so. It's wonderful. Yes. Go on. Bocca me. Sotto voce. Write that down. Sotto voce. Yes. Listen. Listen. Yes. C major. Sopranos and altos and thirds. Altos on C, sopranos on La. Sopranos up to F on the second vocal? Yes. Yes, yes. And on dictus. Yes. And underneath, just violins, arpeggios. Descending scale in eighth notes, and then back to the ostinato again, and that's it. Do you have it? Go too fast. Do you have Go it? too fast.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Yes. Good. Show me the whole thing from the beginning. 여기까지였습니다. 음악 들으니까 좋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아까 영화에 등장했던 살리에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제가 조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 쌤은 여기에서 봤을 때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셨어요?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저는요, 모차르트도 정말 대단하지만 모차르트가 지금 입으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뱉어줬던 음계들을 살리에르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물론 모차르트가 하는 것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의도하는지 중간쯤에 보셨어요? 막 자기가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살리에르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 특출난 천재성을 살리에르가 보고 듣고 읽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살리에르는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행했을 겁니다. 아마데우스의 그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살리에르가 아주 노쇠해서 죽기 얼마 직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한 수도사와 상담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살리에르가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정말 죽였느냐 묻습니다. 근데 살리에르가 진짜로 뭐 이렇게 도구로 어떻게 죽였다는 그런 건 아니라, 모차르트가 막판에는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삶이라는 게 굉장히 굴곡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증도 있고 정신 착란 증세도 있고,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 전에 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들과 경제적인 궁핍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이 살리에르가 아버지의 죽음의 그 순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가서 작곡을 하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레퀴엠 장송곡을. 그러면서 그 레퀴엠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죽음 때문에 내 몸도 힘들고 내 정신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재촉하는 이 사람. 살리에르가 또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와요.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그렇게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목을 옥죄는 존재로서 살리에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살리에르가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살리에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모차르트가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찍 요절을 해버렸죠. 소위 나의 대상자가, 나의 적수가 죽었어요. 내가 어쨌든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리에르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삶 역시도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일종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누군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리에르 자신이 모차르트를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었다라고 그런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수도사랑 만났을 때 보면은 이게 나와요. 자기가 아까 40여 곡이나 되는 이런 그 곡을 작곡을 했다 그랬죠, 오페라를. 그래서 막 자기가 만들었던 곡을 연주를 해요. 한 두세 곡 정도. 아느냐. 그 굉장히 그때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거는 잘 이래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미를 하나를 딱 연주해요. 앞소절, 세 소절, 두 소절도 안 나갔어요. 그 사람이 막 흥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유명한 걸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 이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건 모차르트 거지.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때 당시 살리에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비극적이었겠죠. 이야, 난 이만큼이나 많이 했는데 이거 내 거 하나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좀 잘 나갔는 데가 하나도 모르고, 모차르트 거는 요만큼 했는데 막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모차르트의 죽음 이후에 아마 살리에르의 감정은 더 극심해졌을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차르트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끊임없이 비교한 결과에서 본인이 이겼을까요? 계속 열등한 거죠. 만약에 모차르트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나보다 더 잘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 파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살리에르의 비극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살리에르는요, 사실상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살리에르 하면은 2인자 아니냐. 천재를 흠모하는 2인자. 천재보다 못한 2인자. 노력하는 대가 2인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까 스님한테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다 살리에르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하지만 최고가 될 수 없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 부분에서 살리에르는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지 1등보다 못한 2등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다가 다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리에르처럼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죠.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나는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 영화 이 드라마 대세인데 아십니까? 리멤버라는 영화군요. CBS에서입니다. 이쁜 우리 유승호가 주연을 간만에 맞았습니다.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리멤버라는 게 아마 유승호의 어떤 그 특징을 대변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유승호가 천재예요. 어떤 천재인 것 같으세요? 그죠? 기억. 한번 바닥하면 다 아는 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책 이렇게 시험 치는데 넘어가는 아들. 요 5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요 오른쪽 편에 뭐 그거 있었는데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인데 아버지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없어져요.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이었으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건데 억울한 죄를 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사자인데 아버지가 계속 기억이 없어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한 이 아들은 자신이 변호사가 돼서 아버지를 살려내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요. 공부를 했겠죠? 21살 아주 정말 젊은 나이로 최소 합격자로서 변호사에 들어가게 되고 변호사 하고 난 다음에는 100% 승률을 자랑하는 승승장구하는 변호사 타라가 됩니다. 지금부터 아마 유승호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노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진짜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한 번 받는 아버지 딱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얘는 한 번 받는 건 잊을 수가 없어서 여기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장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이 이제 그 고속으로 막 필름에 감겨요. 그리고 거기 가서 쫙 줌인대. 거기 뭐가 있었는지 그 사람 뭐 귀에 뭐가 있었는지 여기 입 옆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그걸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할까?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1인자들이 과연 진짜 우리가 이상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행복할까라는 거였죠. 아까 살리에르는 사람이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던 능력 있는 작곡가였다라는 그 반전과 더불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최고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1인자들이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어떤 거죠? 정연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할까요? 대충 정해져 있는 답이었죠? 그래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안 행복할까? 저는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등이라는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되고 남과 경쟁해야 될 겁니다. 경쟁의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모차르트가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막 그래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물론 그 사람의 천재성 때문에 머리 없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사실은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랬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걔는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점심 먹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니는 공부 안 해도 잘하잖아 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막 쉬는 거야. 아니거든. 나도 힘들거든. 뭐 1등 하면서 뭐 1등 한대 하면서 잘하는 것들 다 하더라면서 막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잠을 못 자. 공부하느라고 잘 못 자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단 1점이라도 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내 점수가 떨어져서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야만 어떨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걸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거죠. 남과 싸워야 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건 더 힘들겠죠. 저번보단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1인자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행복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죠. 두 번째, 어린 나이에 천재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성인이 됐을 때까지 끝까지 천재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참 드뭅니다. 그죠? 정말 영재다 천재다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도가 나간 대충 아시죠? 특별히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는 거는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배제시킨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까요? 아니요. 집에서 독과에 싱 붙여서 몰빵합니다. 더 나은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물론 가르치는 교수님과는, 선생님들과는 교류를 하겠죠. 하지만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천재들이 나중에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생활에서 결여된 부분이 생기게 되죠. 또래가 누렸어야 될 나름대로의 절차를 무시한 채 어른도 아닌 아이도 아닌 그 중간의 애매한 세상에서 아이의 몸을 가지고 어른의 세상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강요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얘기할 만한 기회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걸 하지를 못했었으니까. 누군가에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와 소통하지 못한 데서 올 수밖에 없는 단절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1인자이지만 그 1인자라는 것이 남과 어울리는 사회 내에서 1인자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세상에서 혼자 있는 1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1인자 자리를 싫어라 하신다면 당연히 좀 싫어하실 겁니다. 제가 유도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쌀리에로서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인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쌀리에르와 같은 입장일 수 있는 상황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데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자, 행복한 쌀리에르가 되는 방법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해 알자. 아까 그 성교쌤이 얘기하신 부분과 되게 많아요.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나에 대해서 평가받고 남에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성재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답게 되는 게 뭐지? 나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는 거죠. 물론 그마저도 생각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아마 이것이 싶습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난데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는 거죠. 쌀리에르의 비극이 시작됐던 지점이자 쌀리에르의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이제 1남 4녀거든요. 제가 첫째인데 둘째하고 저하고 13개월 차이가 났어요. 아마도 이렇게 밖에 다니는 거의 쌍둥이 같다라는 느낌으로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를 자꾸 당했어요. 저도 사실은 잘했거든요. 근데
둘째가 저보다 더 잘한 거예요. 저희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능숙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을 둘을 경쟁시켰을 때 더 잘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어린 저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성적을 딱 받아오는 날이면은 저는 제 성적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개의치 않는 부분이었어요. 제 동생 성적표가 궁금했어요. 걔보다 내가 나야 되니까 내가 수가 몇 개고 그게 안 중요했어요. 올 수가 아닌 이상 불안한 거예요. 올 수가 돼야지 쟤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제가 나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적어도 똑같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근데 어떨 때는 야 언니가 동생하고 똑같아가 되나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성적표를 들고 가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울었어요. 항상 비교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한번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저도 주혜하고 똑같은 학년 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했더니 아빠가 알거든 네가 더 잘할까 알거든 말을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막막했어요. 내가 그 성적표 하나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 동생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비교를 당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전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저는 영어 영문을 전공했고 제 동생은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계속해서 비교당한다는 느낌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항상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지도 이제 영어 시험을 많이 쳐봤는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성적이랑 저는 공부 안 하고 제 동생이 치자 그래서 그냥 쳤거든요. 쳤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동생이 하는 소리가 언니는 원래부터 잘했어 영어를 이러는 거예요. 전 그거 몰랐거든요. 예전부터 언니는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영어를 듣고 자기는 무슨 말인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도 멍하고 있는데 저는 듣고는 킥킥거리고 웃더라는 것이 시트콤 보고서 거기에서 제 동생은 또 컴플렉스 느꼈던 거죠.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동생도 나한테 비교 당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비교를 이쪽도 당하고 저쪽도 당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나한테 집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 순간 제가 나는 영어라는 걸 잘하니까 내 잘하는 영어에 집중을 하자. 내가 영어 말고 또 잘하는 게 뭐 있지? 이걸 찾아내는 시간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하나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뭐 잘하지? 난 어떤 사람이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지? 틀린 거 말고 정말 다른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것에 감사하다. 첫 번째 이야기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과정, 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면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초점은 어딜까요? 장점, 단점. 장점이 돼야 되겠죠. 장점. 그러니까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없는 척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장점을 증대시키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 있었던데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이제 그걸 봤던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넘기는 무슨 배치고사 문제집 같은 걸 풀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마침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담당 선생님이 제 동생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셨던 거예요. 누구의 언니라고.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을 풀이하는 애들 몇 명을 지명을 하셨어요. 조금 잘하는 애들을. 다행히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닌 그 정도였었는데 어찌 하다가 선생님이 아는 얼굴을 생각하셨는지 니도 같이 나와서 풀이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6명 정도가 나와서 한 문제씩 풀이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남들 앞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사실상 앞에 나서 발표할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 앉아서 선생님 이것만 하고
밑줄 긋고 막 빨간색, 파란색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앞에 가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근거림이 무서워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괜찮은데 이런 좀 설레임, 기분 좋은 설레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시간마다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앞에서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서 또 막 나중에는 막 필기도 막 이러면 하면서 막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난데 어느 날 선생님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뭐 이주희만큼 이신주도 잘하네? 이러시는 거야. 와 진짜 막 기가 이만해졌었어요. 너무 기분 좋은 말이라가지고 아 나도 뭔가를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거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물론 제가 자율적으로 했었던 건 아니죠. 기회가 주어져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생 선생님 실습도 가지게 되고 또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영어를 또 가르치는 강사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아 이런 걸 내가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아셨으면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야 내가 자랑스럽네, 내가 사랑스럽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관계하자. 조금 더 추가를 하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관계하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1인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인자 아니면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인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워낙이나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걔는 뭐 1인자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과외를 가르쳤던 애 중에서 한 명이 공부를 좀 잘하는 애였는데요. 경북여고를 갔어요. 근데 경북여고가 저기 동부 쪽에도 이렇게 막 오는 상황이 되면서 소위 반의 수준이 굉장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졌었거든요. 지 짝지는 동구에서 왔대요. 얘는 수성구에였어요. 짝이 뭐를 한 개 물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은 문제였던 거예요. 몇 개를 더 묻는데 이건 뭐 진짜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초적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어느 순간부터 나 모르는데 이러면서 말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천재는 아니었지만은 만약에 걔가 천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천재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자기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묻는 게 소위 가짜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 날 피곤하게 하고 어찌 이런 것도 모르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대단하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싶지만 그날 앞에서 소위 잘 나가는 천재들 봤을 때는 너무나 밑에 있는 대상들이라 말도 붙이기가 애매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인자가 아닌 우리들은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답도.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과 동시에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방패막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얘기를 들을 사람도 있고 내 얘기를 해줄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글자들이 좀 많은데 위에 있는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느 거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와의 관계가 됐든 상관없죠. 뭐 가족과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행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아까처럼 정말 나는 잘 나가는데 혼자 있는 나만 세상에 딱 버려져 있고 남들과는 다른 세상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의 성취감은 있을 겁니다. 어제 나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하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길래 그런 삶은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지만 정말 살아있다면 누군가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일 수 있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게 행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리에르라는 비극적 인물 앞에 감히 행복한 이라를 붙여서 1등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도 1등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까지 행복한 살리에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자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남의 눈을 가지고 남의 시선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신다면 아마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일방향적인 1인자가 되기보다는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1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행복 이런 거랍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이런 거랍니다. 행복은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행복이 커지려면 어느 게 더 커져야 되죠? 가진 게 더 커져야 되죠. 원하는 걸 줄여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더 많이 보죠? 원하는 거. 나한테 없는 걸 자꾸 찾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완벽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완벽해질까요? 그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또 끊임없이 원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몰라.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남한테서 보여지는 나만 알고 딴 사람이 칭찬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가진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라고 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셨을 때 아마 원하는 것들이 가진 것 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걸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아무런 흥미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그만큼이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 가진 것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네, 보물찾기입니다. 저는요, 행복한 살리에르가 되는 이 과정이 보물찾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이 어디 숨겨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혹시 그 보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한 그런 살리에르가 되려면, 행복한 우리가 되려면요,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 같은 나의 장점을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혹시 보물찾기 게임을 평생에 딱 한 번 말고는 한 번도 못 하신 분 있으세요? 다 한 번 이상 하셨죠? 이거예요. 보물찾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보물찾기 했는데 못 찾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상품 뭐 뽑기 하면 절대 안 뽑히고 뭐 찾기 하면 절대 못 찾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요, 하나는 걸려요. 하나는 걸려요. 여러분 인생에 보물찾기 게임이 한 번만 있진 않겠죠.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찾기 게임에서 상품이 어떤 거는 쪼매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이만해요. 왜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그 뭔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뭔가를 찾았는데 나는 이게 뭐 보잘것없어서 이거 내 장점 맞아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하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뭔가 어디 앉아있으면 이렇게 뭐 한참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기본이 한 3-4시간이에요. 뭘 하면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다가 밤새는 일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 장점인지 몰랐어요. 그냥 게을러서 이동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엉덩이 하나는 무겁다. 그래서 뭔가를 할 것만 찾으면은 제대로 길게 갈 수 있는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둘째인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잘하긴 하는데 확 몰두해서 하지 길게는 안 했었거든요. 따따따따 하니까 엄마가 산만하다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남에게는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숨어있는 장점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듯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보물찾기일 수도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찾기에 찾아낸 보물이 어떤 건지 얼마나 큰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찾아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물찾기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1인자는 아니죠. 1등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가득한 곳에 있을 많은 행복들을 찾아서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행복한 쌀예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왼쪽으로 들어오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보세요. 나에 대해 알자 했잖아요. 나에 대해 알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남과 어떻게 비교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에 대해 알려면 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요.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가 아니었고 나에 대해서 아는 과정에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전달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잠깐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나를 아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던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달라진 내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해졌건 나아졌건 그거 역시도 여러분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나아졌으면 행복하지만 못해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이게 모자라는 걸 그럼 조금 더 해야 되겠지.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